네,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네, 네. 제 노트북에 약간의 기술적인 문제가 자꾸 있어가지고, 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네. 아침에 녹화를 하고 여러분에게 9시에 서비스를 하려고 했는데, 네, 네, 뭐, 노트북이 무슨 문제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제가 메일을 먼저 보내드렸고요. 여러분에게 문자를 먼저 보내드렸어요. 10시 업로드 한다고, 네, 보내드렸고요. 네. 약간 지금 좀 수습이 된 것 같아가지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 시간까지 1차 시까지는 네, 헌법의 특성 중에 규범성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예, 얘기를 드렸고요. 두 번째로 내용적 특성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이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제 1차 시 때 자, 헌법, 즉 헌법의 내용적 개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 제가 국민의 기본권적인 사항 그리고 국가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 그 중에 한 가지인 국민 기본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보면, 자, 내용적 특성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기본권 보장 규범성입니다, 여러분. 자,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고, 자, 우리 헌법은 제10조부터 36조까지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를 보장하는 규범들을 두고 있습니다. 자, 우리 헌법은 10조부터 36조까지 기본권, 우리 국민들이 가지는 어떠한 기본권을 가지는지 쭉 나열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죠? 국가기관, 즉 국가가 이를 지키기 위해서 뭐죠? 그러니까 국민의 기본권의 실효성, 네, 실효성 있는 보장을 위해서 어떠한 규범들을 두고 있는가 이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내용적 특성 중에 하나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규범성인데, 자, 어떤 규범들이냐면, 자, 법원을 두고 있고 헌법재판소가 두고 있죠. 근데 법원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뭐 민사, 즉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이익의 다툼이 났을 때 법원 가서 재판해가지고 누가 옳은지를 따지는 것.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뭐 나의 기본권, 우리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헌법소원을 통해서 뭐예요? 헌법소원을 통해서 그 국가의 침해를 배제시켜달라라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본권과 기본권이 충돌할 때 어떤 기본권이 우선한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뭐죠? 신청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결정 신청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이 법원이라든지 헌법재판소 규정 등과 같은 국가기관에 의해 자, 헌법에 따른 기본권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자, 헌법 안에 그 내용적 특성을 보면 우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규범성 조항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결국은 우리의 기본권이 어떻게 보장이 돼요? 네. 그렇죠. 뭐 행정권에 의해서도 보장이 돼야 되고 입법에 대해서도 보장이 돼야겠지만 마지막에 안 되면 어디로 가냐면 당연히 법원이나 또는 헌법재판소 되겠죠, 여러분. 자, 여러분 뭐 나중에 살다 보면 어떤 개인적인 그런 민사 사건에 휘말려서 법원에 가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네, 그렇게 법원을 가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공권력, 네, 공권력의 침해로 인해서 여러분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뭐예요? 신청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청구할 수도 있는 거죠. 헌법소원을 통과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내용적 특성을 보면 자, 헌법에는 국가 조직적, 수권적, 권력 통제적 규범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국가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이 있었죠. 여러분 그게 바로 자 국가 조직적, 수권적, 권력 통제적 규범성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헌법은 국가를 조직한다 그랬죠, 여러분. 그렇죠. 권력 분립에 의해서 어떠한 권력을 어디에 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조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권한을 줄 조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 조직적이고요. 그 다음에 뭐 수권적이라는 게 뭐죠? 수권적? 네, 권한을 부여하다 이런 거죠, 여러분. 입법권은 국회에 권한을 부여를 하고 행정권은 정부에 부여를 하고 그다음에 사법권은 법원에 권한을 부여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줄수예요. 한문으로 줄수. 그다음에 네, 권리권인 거죠. 어떠한 권한을 어떠한 기관에 주다. 자, 헌법에 의해서 국가기관에 국가 권력의 어떤 부분을 주다 해서 자, 헌법은 내용적으로 보면 자, 수권적, 예, 수권적입니다. 수권적. 그다음에 결국은 또 권력 통제적이죠, 여러분. 권력을 뭐죠? 세 개로 찢어가지고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누고 그 권력끼리 상호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헌법이 국가 권력을 배분하기 때문에
국가를 통제하는 거죠. 권력이 집중이 되지 않고 권력을 상권으로 분립해서 입법행정 사법에 맡기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권력 통제적 규범성도 가지고 있다. 자, 헌법의 내용적 특성 중에 두 번째가 국가를 조직하고 그 다음에 국가기관에 권한을 부여하고 국가가 가진 권력을 통제하는 규범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규범 조항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자, 권력 분립 원칙에 따라 국가 권력을 배분, 분속하는 규범을 두고 있다. 그런 거죠, 여러분. 그렇죠? 네. 뭐라 그랬어요? 몇 조라 그랬죠? 네, 40조, 우리나라 헌법 40조, 66조 제4항, 그 다음에 제101조, 111조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이거 뭐예요? 각 국가기관에 대해 권력을 부여하죠. 이게 바로 뭐냐면 수권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국가 권력의 적절한 통제를 한다. 네, 권력 통제적 규범인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뭐 입법기관은 뭐 국회는 입법이라는 어떤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국가 권력을 그 입법기관이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게 아니고 자 국민의 주권의 행사 능력이 양도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헌법이 규정해 놓은 어떤 절차를 따라야 된다. 자 이런 거죠. 그런 절차를 따라야 되는 게 당연히 통제를 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 헌법의 내용적 특성 중에 두 번째는 국가 조직적, 그 다음에 수권적, 권력, 통제적 규범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념성, 역사성, 가치, 추구성. 먼저 읽어볼게요. 자,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그 사회가 요구하고 지향하는 이념성을 가진다. 헌법의 이념성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자 헌법 제일 앞에 보면 전문이라고 씁니다. 그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시작하는 전문이 있는데 거기 그 전문에 보면 헌법의 이념이 나타나 있습니다. 왜 헌법에 이념, 즉 이념성, 역사성, 가치, 추구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냐면 내용 중에 결국은 헌법은 어느 시대에 뭐예요? 어느 시대에 살던 그 국민이 제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국민이 그 시대에 가질 수 있는 어떤 이념이 있겠죠. 뭐 예를 들면 고대에는 그런 거는 없었지만 중세에 이르러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 그 다음에 현대에 이르러서는 어떤 복지라는 그런 개념, 그 다음에 민주주의 이념도 있죠, 여러분. 네, 법치주의 질서 이런 이념들을 헌법 속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은 헌법이라는 게 국민이 만들고 국민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어떠한 생각과 이념에 사로잡혀 있다? 뭐 사로잡혀 있다는 말은 좀 이상한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념이나 가치관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헌법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은 당연히 역사성도 같이 뭐죠? 네, 가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가치 추구인 거죠. 자, 그 시대에 살던 또는 우리 국민이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냐, 우리가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냐, 뭐 민주주의를 추구하냐, 또는 뭐 법치주의를 추구하냐 이런 가치 추구성이 있겠죠, 여러분. 그쵸? 자, 헌법이 최고의 가치를 치는 게 뭐라 그랬죠, 여러분? 국민의 기본권이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의 내용적 특성 중에 세 번째 이 이념성, 역사성, 가치 추구성은 자연스럽게 헌법이 가지고 있는 내용적 특성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헌법이 만약에 이제 뭐 다음 시대에 만들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2100년, 2200년. 그러면 또 그때 당시에 어떤 시대적인 상황을 헌법에서 반영을 하겠죠. 그 시대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 시대가 생각하는 그런 미래 가치적인 그런 것들이 헌법 속에 반영이 되겠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헌법을 AI가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민들이 헌법 제정권자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사회가 요구하고 지향하는 이념성을 가지게 되고,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치 지향적인 법 규범이다 그런 거죠. 그때 그 당시 또는 그 헌법을 가지고 있는 그 국민, 헌법 제정권자 또는 헌법 개정권자인 그 국민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가치를 향해서 가는지, 어떠한 가치를 최고로 두고 어떠한 가치를 더 우선하는지 그 가치에 대해서 지향하죠. 지향이 아니고 지향하는 법규범이라서 당연히 헌법의 내용 특성 중에 이러한 특성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 네 번째로 보면, 자, 추상성과 간결성이 있고요. 죄송합니다. 자, 추상성과 간결성이 있는데, 자, 먼저 읽어볼게요. 다른 법 규범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추상성을 더 많이 가진다. 왜냐하면 헌법은 국민의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 여러 가지 기본권을 보장하는 규범이기 때문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헌법의 기능 중에 국민 통합적 기능, 자원주의와 국민 통합적 기능이라는 걸 제가
1차 시대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을 통합을 해서 헌법이 그 사회를 규율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다양한 생각, 즉 우리나라가 5천만 원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5천만 명이죠, 여러분. 5천만 명인데, 자, 5천만 명의 그런 다양한 생각들인 거죠. 사람이 사람과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5천만 명의 다양한 생각들을 하나의 가치로 통합을 해가지고 국민의 통합을 이루어내려면 헌법이 얼마나 많은 법 규정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네, 질문이에요. 네. 몇 개나? 셀 수 없겠죠, 여러분. 네. 사람이 또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한두 개겠어요. 그쵸? 한두 개가 아니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생각들을 하면 막 만 가지, 억 가지 이런, 가치들이 생길 거예요. 생각들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다 헌법 사항으로 다 규정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우리는 헌법을 어마어마하게 방대하게 되겠죠. 자, 헌법은 그래서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추상성을 갖습니다. 추상성. 네. 일일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뭐 수십억 가지의 그런 5천만 명이 생각하는 거 엄청나겠죠. 그런 것들을 다 헌법에 규율을 해놓기 없기 때문에 당연히 헌법은 추상성을 갖습니다. 추상성. 예를 들면 뭐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여기서 과연 행복을 추구할, 즉 헌법 제10조가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행복을 추구할 권리란 게 도대체 뭐냐? 자, 이런 게 생기겠죠, 여러분. 추상적인 거죠. 야,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뭐냐? 각자마다 생각하는 행복의 개념이 다르고 각자가 생각하는 행복의 수준이 다른데, 과연 헌법은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 행복 추구권을 규정을 해 놓았는데, 그 행복 추구권, 즉 행복이라는 게 뭐냐? 자, 이렇게 따지면 당연히 추상적이겠죠. 구체적이지 않죠. 자, 그런 추상적인 것들을 어디서 판단을 해요? 네, 헌법재판소. 네,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죠. 나중에 그런 이제 야, 이거는 나의 행복 추구권을 무시했다, 국가가. 뭐 이러면서 헌법소원을 제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럴 때 헌법재판소가 과연 이게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속하는지 속하지 않은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고, 일단 헌법은 그런 추상성과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추상적이고 관계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 엄청난 생각들, 수많은 생각들을 하나의 가치 체계로 통합을 해야 되고 하나의 가치 체계 위에 쌓아야 되고, 그 하나의 가치 체계를 긋기 위해서는 가장 일반적이고도 추상적인 수밖에 없게 되고 간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 헌법이 되게 구체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이다, 딱 여기서 끝 하면 그거 외에는 우리 행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만약 뭐 헌법이 우리의 행복은 생명을 뭐 길게 하고 뭐 돈을 벌고 그 다음에 뭐 가족을 뭐 꾸리는 거다, 이 세 가지만 행복이다라고 하면 이 세 가지를 제외한 다른 것들은 행복이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네, 그게 더 위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은 이제 추상적으로 규정을 해놓는 거죠. 자, 이런 추상성은 어디서 구체화가 되냐면, 그러한 그 헌법 규정에 어떤 헌법적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헌법재판소가 이제 이 권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거기에서 구체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은 당연히 내용적으로는 추상성과 간결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 이게 중요하죠. 자, 국민의 다양한 생활 영역인 거죠. 이 다양한 생활 영역을 다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여러 가지 기본권을 보장하는 규범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방성과 유연성을 갖습니다. 즉, 제가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헌법은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규정하기 어렵다, 이런 거죠. 어렵다. 만약 폐쇄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뭐죠? 헌법 폐쇄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헌법의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폐쇄적. 네, 딱 이 안에만 있는 거죠. 헌법상 이 안에서만 생각을 하고 다른 거에서는 생각을 안 해요. 헌법 외 사항에 대해서. 그렇다면 당연히 헌법은 폐쇄적이 될 수밖에 없고, 헌법은 추상성을 갖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헌법 조항의 해석을 통해서 이게 헌법의 보호 범위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도 이렇게 넓게 딱 헌법전 이 정도 있으면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자, 이렇게 딱 폐쇄적이면 당연히 여기 안에 갇혀가지고 우리의 국민의 기본권이 당연히 보장하기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개방성을 갖습니다. 개방적이고 유연성. 경직성을 가지면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헌법 조항을 해석을 할 수가 없겠죠. 딱 그 문구에만 갇혀갖고 살아야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헌법은 당연히 개방성과 유연성을 갖는데 내용적 특성에서요. 자, 헌법은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규정하기 어렵고 또 그렇게 할 경우 오히려 경직성을 가져와 해석의 여지를 전혀 주지 않음으로써 그런 거죠, 여러분. 뭐 계속해서 이제 제가 예를 들고 있는데 뭐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자, 행복 추구. 자, 행복 추구권은 뭐냐?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행복 추구권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헌법재판관이 행복 추구권은 뭐 무수히 많은 거다. 뭐 이거 저거 막 쭉 하는데 만약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해석의 여지를 주지 않아요. 개방성과 유연성이 없다면. 자, 그럼으로써 그러면 국민의 기본권이 당연히 침해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은 내용적으로 개방성과 유연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즉 적절한 규율 및 기본권 보장을 어렵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개방적이고 유연성이지 않다면 따라서 개방성과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헌법의 내용적 특성 중에 5번째는 자, 헌법은 개방성과 유연성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네. 자, 그리고 대상에서의 특성을 보면 자, 헌법의 대상. 자, 헌법이 규율하고 있는 대상인 거죠, 여러분. 자, 첫 번째로 정치성이죠, 여러분. 헌법은 무엇을 규율을 하고 있느냐요. 그 대상의 특성인 거죠. 첫 번째가 뭐예요? 정치성이죠. 즉, 헌법은 정치를 법의 규율 영역으로 끌어들여 정치적 권력 행사를 통제하는 법 규범이다. 헌법은 정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뭐냐면 헌법 사항 중에 국가의 조직과 권한에 관한 사항이 있죠. 자, 국가의 조직과 권한은 곧바로 뭐하고 연결이 되죠? 당연히 정치하고 연결이 되죠. 정치. 그렇죠. 여당이 이제 뭐 이기면 뭐죠? 여당이 이긴다. 죄송해요. 네. 국민의 선거에서 이기면 뭐가 되는 거죠? 총선에서 여당이 되는 거죠. 여당. 네. 대통령. 국민이 대통령을 뽑으면 대통령의 당이 여당이죠. 네. 그 여당이 되는 거죠. 당연히 여당은 뭘 장악해요? 정부를 장악하죠, 여러분. 그제 정부가 헌법이 수권하고 있는 권한을 행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국민이 선거로서 의회에 어떤 국회의원을 뽑는 거죠. 그 국회의원이 뭐죠? 정부를 이렇게 견제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어떤 활동이에요? 정치적인 활동인 거죠. 정치 권력인 거죠. 그렇죠. 그런 정치 권력 행사를 통제하죠. 야, 대통령 네가 뭐 행정권을 다 가졌다 해서 네 맘대로 하면 안 되고, 자, 법에 맞게 법의 절차에 의해서 너의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 의회도 마찬가지고 사법도 마찬가지고 그런 정치 권력을 행사를 하는 거죠. 국가 권력을 행사를 통제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정치와 헌법은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헌법이 규율하고 있는 그 대상이 어떤 게 있어요? 정치가 되고 그다음 그 정치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 당연히 정치적 권력 행사를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광범위성. 헌법이 정치만 규율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의 모든 생활 영역, 다양한 그런 생활 영역을 모두 규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즉 정치, 사회, 경제, 정치는 국가 권력기관, 경제는 뭐죠? 헌법 제 119조에 보면 경제 질서에 관한 사항들이고 그 외에 무슨 사회에 관한 사항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헌법은 다양한 그런 생활 영역, 즉 정치, 경제, 사회 등 국가의 모든 영역을 규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이 규율하고 있는 대상은 뭐죠? 협소하지 않고 광범위하죠. 광범위. 자, 국가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대상의 규율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 헌법입니다. 헌법. 그렇기 때문에 헌법이 규율하고 있는 대상에서의 특성을 보면 자, 첫 번째로 정치성을 갖고요. 자, 두 번째로 광범위성을 갖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 네. 자,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헌법의 개념, 1차 시대 헌법의 개념에 대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헌법이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에 지금, 2주차 때는 지금 헌법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기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헌법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미리 앞서 말씀드렸듯이 헌법은 자, 우리의 사회를 규율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자, 광범위성에 자, 사회가 들어가죠. 그쵸? 사회 등 네, 다양한 영역을 규율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뭐죠? 헌법이 규율을 하고 있고 헌법의 규율대로 사회가 돌아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이 어떠한 거냐라고 인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자, 과연 우리 사회가 헌법대로 돌아가서 민주사회로 되느냐, 아니면 헌법대로 돌아가지 않고 비민주적인 사회가 되느냐. 자, 뭐에 달려 있어요? 헌법의 내용, 그 다음에 헌법의 작동 여부에 따라 달린 거죠, 여러분. 헌법이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규율이 작동되고 있느냐, 이런 거죠, 여러분. 네. 이해가시나요? 네. 자, 네 번째로 이제 헌법의 분류에 볼까요? 헌법의 분류. 네. 헌법의 분류는 뭐, 그렇게 크게 네. 어렵지는 않습니다. 단어가 좀 어려울 수도 있네. 대정주체. 자, 헌법을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나누는 분류죠. 뭐, 헌정, 민정, 협약, 구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헌정은 말 그대로 군주가 제정한 헌법. 옛날이겠죠. 절대왕정. 네, 절대왕정 시대 때. 그 다음에 민정헌법. 자, 오늘날의 우리 헌법이겠죠. 국민이 헌법의 제정 권력자로서 제정한 헌법. 네. 국민이 헌법의 제정 권력자로서 제정한 헌법을 우리는 민정헌법 이렇게 얘기하고요. 협약은 뭐냐면, 자, 복수의 헌법 제정 권력 주체들 간의 합의에 의해 채택된 헌법 협약인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뭐 입헌 군주제라고 하면 뭐 군주와 뭐죠? 뭐 국민이 함께 만드는 헌법 이렇게 되는 거죠. 제정 주체가 두 개예요, 두 개. 이 두 제정 주체 간의 협약을 통해서 만든 헌법을 우리는 협약 헌법 이렇게 얘기하고요. 국약 헌법은 국가 간 또는 주간 합의로 이루어진 헌법인 거죠. 국가 간의 뭐 국제헌법 같은 그런 거죠. 국제헌법, 국가 간의 협약을 통해서 또는 뭐 우리나라는 주로 구성되어 있지 않지만 미국은 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 주들 간의 주들 간의 뭐예요? 협약을 통해서 만드는 헌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자, 국약 헌법이고, 자, 우리나라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네, 여기 민정헌법. 그렇죠? 국민이 헌법의 제정 권력자. 자, 민정헌법에 우리나라는 해당이 되죠, 여러분. 그리고 성문화 여부에 따라서, 자, 존재 여부에 따라서, 자,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라고 1다시 때 배웠고요. 자, 성문화 여부는 뭐냐면, 야, 얘가 문자로 되어 있냐, 헌법이 문자로 되어 있느냐, 자, 종이, 문서에 뭐 이렇게 문자로 되어 있느냐, 또는 문자로 되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문자로 되어 있는 헌법을 우리는 성문 헌법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 뭐 또 많이 들어보셨지만 관습헌법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러한 헌법을 불문 헌법이라고 하는데, 자, 문자로 되어 있지 않은 헌법. 대표적인 불문 헌법이 뭐가 있죠? 불문 헌법 사항이 여러분. 네. 뭐 대한민국의 꽃은 무궁화이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대한민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 이게 헌법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 이제 초등학교 때 많이 배우잖아요. 중학교 때도 배우나요? 네, 뭐 우리나라 애국가, 뭐 그다음에 우리나라 꽃은 무궁화, 그다음에 뭐죠? 또 뭐요? 우리나라 수도는 뭐 서울이다. 자, 이게 헌법에 있을까요? 헌법, 우리나라 지금 1조부터 130조까지 있는데, 여러분이 128조부터 130조까지는 적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없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만, 자, 1조부터 127조에 지금 그런 사항들이 있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이런 건 없어요, 헌법에. 자, 하지만 뭐예요? 예전에 2000년도 초반에 헌법재판소가 이거는 뭐예요? 관습헌법이다. 이것도 헌법사항이다라고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결정을 했죠. 자,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나라 헌법전에 없는 사항, 우리 헌법전, 지금 문자로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항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불문헌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불문헌법. 자, 불문헌법은 그래서 문장 등으로 명시되지 않고 관습으로 존재하는 헌법 이런 거죠, 여러분. 그렇죠? 왜 불문헌법이 생겨요,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 그쵸? 헌법은 뭐예요? 개방성과 유연성을 갖는 거죠, 여러분. 자, 헌법전에 명시가 되지 않더라도, 자, 그게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이거나 국민의 기본권적인 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그거는 곧 뭐가 되냐면 불문헌법이 되겠죠. 불문헌법. 그렇죠, 여러분.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다. 이거는 우리나라 헌법전에 없어요. 우리나라 헌법에 1조부터 130개 조항에 그런 사항은 없어요.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이거는 관습헌법이야. 이거는 불문헌법이다라고 딱 결정을 하죠. 왜 그래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이건 어디 뭐예요? 국가의 조직에 관한 법이죠. 사항인 거죠. 이해 가시나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이건 뭐예요?
국가의 조직에 관한 사항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헌법 사항에 속하는 거고, 자, 헌법 사항에 속하는데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 1조부터 130개 조항에는 없어요. 그렇다면 이건 당연히 문자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자, 뭐라고 불러요? 네, 불문헌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자, 이해 가시나요? 네. 자, 불문헌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헌법이 개방적, 유연성의 내용적 특성을 갖기 때문에 당연히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밑에가 약간 중요한데, 자, 성문헌법 국가, 즉 문자로 헌법을 가지고 있는 국가라도 불문헌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나라처럼 그렇죠. 우리나라는 1조부터 130개 조항이 있는 헌법을 가지고 있지만, 당연히 또 헌법재판소가 뭐예요? 야, 이것도 헌법사항이라고 계속 하는 거죠. 네, 그런 불문헌법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 보면 아시겠죠? 그리고 불문헌법 국가라도, 자, 실질적인 헌법으로서의 법률 등이 존재할 수 있다. 이거는 제가 1차 시대 말씀드렸죠. 영국 예를 들어서. 영국은 불문헌법 국가지만 뭐예요? 그런 실질적인 헌법 사항, 즉 국가의 조직과 구성, 그다음에 국민의 기본권적인 사항이 헌법 외의 법률이라든지 명령이라든지 규칙 이런 데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연히 불문헌법 국가라도 실질적인 헌법으로서 법률 등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네. 자, 이건 좀 쉬운 거죠. 네. 자, 개정 절차의 난이도에 따른 분류. 이것도 제가 앞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자, 경성헌법, 연성헌법. 자, 경성헌법은 뭐죠? 네, 고치기가 되게 어려운 헌법. 네, 개정하기가 되게 어려운 헌법을 우리는 경성헌법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연성헌법은 고치기가 되게 쉬운 헌법입니다, 여러분. 자, 이상하게 얘기하면 일반적인 법률 개정 절차에 비해 보다 가중되고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지만 개정이 가능한 헌법. 법률 개정하는 건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요.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은데, 이 헌법이 만약에 법률 개정 절차보다 더 까다롭다라고 말하면 이거는 경성헌법입니다. 기준이 법률의 개정 절차 난이도예요. 법률 개정 절차보다 훨씬 더 위에 있으면, 약간 더 위에, 그러니까 상위에 있으면 그거는 우리는 경성헌법이라고 보고요. 자, 법률의 개정 절차 난이도보다 같거나 아래에 있으면 뭐예요? 그걸 바로 연성헌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네. 쉽죠? 네. 자, 그러면 성문헌법이 경성헌법일 확률이 많을까요? 불문헌법이 경성헌법일 확률이 많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성문헌법이, 문자로 되어 있는 헌법이 경성, 즉 일반 법률 개정 절차 난이도보다 더 까다로울 수밖에 없겠죠. 이해가시나요? 여러분, 그 문서로 된 약속하고 계약서하고 여러분이 구두로 한 약속하고 어느 거 더 깨기 쉬워요, 여러분? 네, 구두로 한 약속이 더 깨기 쉽죠. 내가 그렇게 얘기했나? 미안해. 나 기억이 잘 안 나. 이렇게 하면 되지만, 하지만 계약, 즉 계약서, 문서로 된 약속을 하게 되면 이 계약서에 딱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고치기 쉽지 않겠죠, 여러분. 자, 그런 건 마찬가지로, 자, 성문헌법이 경성헌법일 확률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진 않아요. 네, 꼭 그렇진 않은데 대부분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연성헌법, 경성헌법 아시겠죠, 여러분? 자, 기준이 뭐예요? 일반 법률 개정 절차보다 더 난이도가 더 위에 있으면 그 경성헌법, 일반 법률 개정 절차와 같거나 그 이하에 있으면 이거는 연성헌법이다. 자, 경성연성은 뭐예요? 개정 절차, 헌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더 까다롭냐? 자, 여기에 따른 분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자, 잠시만요. 네. 자, 헌법을 법원은 3차 시하고요. 2차 시 때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헌법의 현실적 기법력 정도에 따른 분류. 네. 네. 이거부터 3차 시에 할게요, 여러분. 네. 2차 시는 여기서 마치고요. 3차 시에는 헌법의 현실적 기법력 정도에 따른 분류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